다음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에서 중요한 개념은 호화와 노화, 그리고 탄수화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란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된 탄소의 수화물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당이 바로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탄수화물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표현은 당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감미도입니다. 감미도란 당이 얼마나 달고 덜 달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당의 종류를 여러 가지 날한 후 가장 감미도가 높은 당이 무엇인가, 낮은 당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과당이 감미도가 가장 높다라는 개념 정도는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는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탄수화물은 일종의 당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이 하나가 있으면 단당류, 두 개가 있으면 이당류, 3개가 있으면 3당류, 100개 이상인 여러 개가 있을 때 다당류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때 2당류에서 4당류, 즉 2개에서 10개의 당 사이에 있는 당은 다른 말로 소당류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에서 중요한 것은 이 특징을 통해 어떤 종류의 당인지 고를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당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당류는 당이 하나로 구성된 당을 이야기하는데요. 단당류에 구성된 탄소의 개수에 따라 3탄당, 5탄당, 6탄당으로 분류합니다. 6탄당이 자연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6탄당의 종류로 포, 과, 갈, 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포도당의 경우 포도, 과실, 꽃에 존재하고 생체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당입니다. 과당의 경우 꿀벌에 많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뒤에 배우게 되실 이눌린을 구성하고 있는 당이기도 합니다. 갈락토스는 갈락토스와 포도당으로 구성된 이당류인 유당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유에서 유래한 6탄당이라고 하면 갈락토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노스는 곤약의 계를 구성하는 단당류입니다. 당 유도체란 당류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 구조의 일부가 변화한 당을 이야기하는데요. 당 유도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당 알코올이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당과 당 알코올이 잘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 알코올이란 단당류에 있는 카보닐기가 알코올기로 환원된 화합물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이 단당류는 글루코즈인 포도당인데요. 당 유도체란 당류의 형태는 그대로 있지만 일부가 변화한 당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 알코올은 단당류 중의 일부인 카보닐기가 알코올기로 변화한 화합물을 말합니다. 이때 카보닐기를 가지고 있었던 포도당이 알코올기로 바뀌면서 소르비톨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당과 당 알코올을 매치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만노스는 만니톨, 글루코스는 소르비톨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당류는 매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당류 중 하나인데요. 이 특징을 통해 어떤 종류의 당인지 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유당을 살펴볼 건데요. 포유동물의 우유와 모유에 함유된 이당류는 유당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유당은 갈락토스인 6탄당과 포도당인 6탄당이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포유동물의 성장에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당은 글루코스 두 분자가 결합한 이당류인데요. 엿기름, 식혜 제조 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당으로 단맛이 온도 변화에 크게 바뀌지 않아서 과당이나 다른 당들 사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물질로도 사용합니다. 전화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당으로 단맛이 1.2배 정도이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흡습성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당류는 단당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결합된 당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종류의 당이 여러 개일 경우 단순 다당류, 그리고 여러 가지 단당류들이 결합될 경우 복합 다당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당류가 똑같이 계속 나열될 경우 단순 다당류, A, B, C 등 단당류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열될 경우 복합 다당류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당류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전분인데요. 전분은 식물에 저장된 탄수화물로 곡류, 감자나 고구마에 많이 있습니다. 포도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순 다당류입니다. 전분의 종류에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는데요. 아밀로스는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하고 있고, 아밀로펙틴은 그물 모양의 가지가 조금씩 쳐져 있는 모양입니다. 요오드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오드 시험은 요오드 반응 결과에 따른 색깔이 시험에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우선 맵쌀과 찹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맵쌀은 우리가 자주 먹는 밥을 이야기하고, 찹쌀은 찹쌀떡 만들 때 쓰는 끈끈한 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맵쌀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2대8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만 거의 100%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맵쌀과 찹쌀의 차이를 이해하며 요오드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오드 반응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는 쌀에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린 후 색깔을 관찰하는 실험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쌀에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색을 나타낸다는 것은 요오드 반응이 일어났다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나선형에 있는 아밀로스 안에 요오드 분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찹쌀의 경우 요오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적자색을 띠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밀로펙틴만 이루어진 찹쌀의 경우 아밀로펙틴의 가지에 요오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찹쌀과 맵쌀에 따라서 요오드 시험의 반응 색깔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당류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리코겐의 경우 특징 중인 종물성 식품의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당은 이라고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의 간 근육에 저장되는 포도당으로만 이루어진 다당류는 글리코겐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셀룰로스는 식물 세포막에 있는 구성 성분으로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단순 다당류입니다. 펙틴의 경우 펙틴에 함유된 맥톡실기의 함량에 따른 구분이 중요한데요. 펙틴은 복숭아나 레몬 등 과일에 존재하는 다당류로 갈락토론산이 결합된 당입니다. 맥톡실기의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맥톡실 펙틴의 경우 맥톡실기의 함량이 7% 이하이고, 이 펙틴이 젤리 조향처럼 겔화가 되려면 칼슘 등의 금속 이온을 만나야 합니다. 저맥톡실 펙틴의 함량과 겔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고맥톡실 펙틴의 경우 7% 이상의 맥톡실기를 함유해야 하고, 설탕이나 산을 첨가하면 겔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제 문제를 두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포유동물의 젖에 많은 이당류는 포유동물의 젖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포유동물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당입니다. 유당은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결합한 이당류입니다. 프로토펙틴의 펙틴 함량과 겔 형성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입니다. 프로토펙틴이란 저맥톡실 펙틴이라고도 합니다. 저맥톡실 펙틴의 경우 맥톡실기의 함량이 7% 이하이며 칼슘 등의 이가 금속이온을 만나야 겔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탄수화물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변화에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호화, 노화, 호정화입니다. 세 가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호화는 끈끈한 밥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화는 그 밥을 오래 놔둬서 딱딱한 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호정화는 무리 없이 마른 토스트기에 빵을 구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개념을 기억하며 호화의 정의에 대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화는 끈기가 있는 밥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압력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압력과 함께 고온에서 가열을 해서 맛있는 밥이 만들어집니다. 이 밥에 들어가 있는 원리는 물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전분 안에 있는, 즉 쌀 전분 속에 있는 미셀 구조가 파괴돼서 끈끈한 콜로이드 용액이 되는 현상입니다. 쌀 전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미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미셀 구조가 물 분자의 침투로 인해 파괴되면서 끈끈한 콜로이드 용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파화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호화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나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분의 종류입니다. 전분의 입자는 작을수록 호화의 온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전분의 입자가 작을수록 호화의 온도가 높으며 아밀로펙틴이 많을수록 호화의 속도가 느립니다. 전분의 입자의 차이는 감자나 고구마 등이 곡류보다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와 고구마, 곡류 등의 호화의 온도와 호화 속도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자주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인데요. 이 자외선은 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른 보기와 자외선이 함께 나오면 이 자외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X선 회절도는 다양한 종류의 전분의 X선을 조사했을 때 어떤 전분의 종류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전분이 어떤 형인지 그 구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화입니다. 소화된 끈기가 있는 전분을 오래 놔뒀을 때 전분이 딱딱해지며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시로 밥을 밖에 그대로 두었을 때 식은 밥을 지나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어 베타화라고도 합니다. 노화된 전분은 갓 지은 호화된 전분에 비해 효소가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전분의 종류, 아밀로펙틴, 수분, 온도, pH가 있는데요. 전분의 종류는 입자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밀로펙틴의 경우 아밀로펙틴이 높으면 아밀로펙틴에 있는 가지 안에 수소 결합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노화가 느립니다. 따라서 찹쌀은 노화가 어려운 전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수분의 경우 수분 함량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노화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온도의 경우 냉장 온도에서는 노화가 빨리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밥의 경우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냉동 보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온도가 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노화의 억제 방법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호정화란 전분이 물을 없이 건조한 가열을 가하게 되면 전분 안에 있는 결합들이 끊어져 갈색 표면을 띠는 전분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토스트기에 빵을 구웠을 때 토스트기에 있는 건조한 열이 빵을 갈색으로 변하고 고소한 향을 내게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넣고 저어주면서 가열하면 콜로이드 용액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바로 호화입니다.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 방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바로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노화의 경우 냉장고 온도이 2도씨에서 5도씨에서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방치하였을 때 소화율이 저하되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화는 베타화라고도 하기 때문에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어 소화율이 저하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탄수화물의 분석에서는 이 시험법의 설명을 통해 어떤 시험법인지 알아내면서 공부하면 좋은데요. 이때 주로 나오는 시험법 중에 베르트랑드법이 있습니다. 환원당을 검출하는 정량 시험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베르트랑드법을 고르시면 됩니다.